관리인을 데려오게. 보고서를 먼저 읽고 파란 색연필로 밑줄까지 쳐놓은 비서를 향해 리샤르가 소리쳤다. 당시 비서였던 레미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에 가는 코수염을 기르고 정장을 즐겨 입는 사내였다. 그는 당시의 규율대로 근무 시간에는 늘 프로코트를 갖추어 입었고 극장장 앞에서는 무척 눈치 있고 조심성 있게 행동했는데 연봉 2,400프랑 받고 그가 하는 일은 그날의 신문들을 열람하고 이런저런 편지들에 답장하고 예약 좌석과 초대권을 배분하고 약속 시간을 조정하고 대기 손님들을 접대하고 집을 찾아가 몸이 아픈 배우를 데려오고 대역 배우를 물색하고 부서 책임자들을 조율하고 무엇보다 관장 집무실의 열쇠를 관리하는 일이었다. 그런 그가 어느 틈에 불렀는지 관리인은 벌써 문 앞에 대령해 있었다. 관리인이 머뭇거리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 어찌된 일인지 얘기해보게. 그러자 관리인이 보고서의 내용을 암송하듯 빠르게 읊었다. 그만 됐고, 그 사람들이 대체 무엇 때문에 웃고 난리를 친 거지? 몽샤르맹이 물었다. 저녁을 먹고 배가 부르니 좋은 음악보다 웃고 장난치는 게 더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극장 박스석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이 다시 나와 박스석에 아무도 없는 게 확실하냐고 안내원에게 묻더라는 겁니다. 안내원이 그렇다고 하자 하는 얘기가 박스석에 들어서자마자 사람 있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단 겁니다. 몽샤르맹이 우습다는 듯 리샤르를 쳐다보았지만 리샤르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다. 사실 당하는 사람도 처음엔 웃어 넘기다가 급기야는 화를 내게 만드는 이런 장난에 리샤르는 이미 이골이 난 터였다.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던 관리인이 몽샤르맹이 웃는 것을 보고 어색하게 따라 웃었지만 리샤르의 성난 눈초리와 마주치자 얼굴이 다시 돌처럼 굳어졌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박스석에는 아무도 없었단 얘기군. 리샤르가 다그치듯 물었다. 예, 극장장님. 아무도 없었어요. 박스석 좌우를 다 살펴보았지만 개미 새끼 하나 없었어요. 맹세할 수 있어요. 제 손에 장이라도 지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누군가 장난을 친 게... 그 여자 안내원은 뭐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안내원 말은 한마디로 오페라의 유령짓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관리인은 다시 웃었다. 하지만 웃을 상황이 아니라는 걸 그는 곧 깨달아야 했다.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잔뜩 찌푸렸던 리사르의 표정이 무섭게 일그러졌기 때문이다. 당장 가서 그 안내원을 데려와. 뭐해? 당장 데려오라니까. 그리고 다들 밖으로 나가 있어. 관리인은 뭐라 대꾸하려 했지만 리샤르가 잡아먹을 듯 닥쳐 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급히 입을 닫아야 했다. 극장장에 다른 명령이 없었으면 관리인은 영원히 두 입술을 꿰맨 채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른다. 대체 오페라의 유령이 누구지? 리샤르가 불평하듯 물었다. 하지만 입이 굳어버린 관리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며 알고 싶지도 않다는 신호를 보냈다. 오페라의 유령을 본 적이 있나? 관리인이 부정의 뜻으로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됐군. 리샤르가 차갑게 내뱉었다. 관리인이 무슨 그런 불길한 말을 하냐는 듯 휘둥그레진 눈으로 극장장을 쳐다보았다. 리샤르가 단호하게 선언했다. 앞으로 그 유령인지 뭔지를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어.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놈을 여기저기서 보았다 해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 알아서 처신들 하도록. 지리 부인. 말을 마친 리샤르는 관리인의 존재 따위는 잊어버리고 마침 들어온 지배인과 잡다한 업무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이젠 나가봐도 되겠지 하는 생각에 관리인이 살금살금 뒷걸음질 쳐서 문 쪽으로 다가갔다. 누가 움직이라고 했나? 그를 곁눈질하던 리샤르의 천둥 같은 소리에 관리인의 몸이 다시 얼어붙었다.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 관리인을 위해 레미가 나섰다. 그는 오페라 극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프로방스가에 살고 있는 여자 안내원을 데려오게 했고 얼마 뒤 그녀가 나타났다. 이름이 뭐죠? 지리 부인이라고 합니다. 왜 극장장님도 아실 텐데요. 제가 바로 지리, 그러니까 꼬마 매그의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만. 지리 부인의 무람없고 경박한 말투에 리샤르가 뜨악한 눈으로 그녀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녀는 호박단 소재의 낡은 드레스에 색바랜 숄을 걸쳤고 다른 신발에 때가 까맣게 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극장장은 지리 부인은 물론 지리 양이니 꼬마 매건이 하는 이름은 생전 처음 들어본다는 표정을 지었다. 사실 지리 부인은 오페라 극장 안내원으로서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라는 착각에 빠져 사는 인물이었다. 나는 극장가에서 흔히 얘기하는 지리라는 은어가 그녀의 이름에서 나왔다고 믿고 있다. 예를 들어 배우가 남을 험담하는 동료를 향해 어휴, 저 지리 부인 같은 사람? 하는 식으로 말이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극장장이 내뱉듯이 말했다. 어쨌든 지리 부인,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당신과 관리인이 경찰들에게 도움을 청했는지 알고 싶소. 그렇지 않아도 찾아뵙고 말씀드리려 했어요. 극장장님이 드비엔 씨와 폴리니 씨처럼 험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분들도 처음엔 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다가 내가 묻는 건 어제 저녁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요. 여태껏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무례한 대접에 지리 부인의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금세 문을 박차고 나갈 듯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떼낀 깃털 모자를 휘날리며 몸을 고추 세웠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는지 자세를 바로잡으며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이게 다 유령을 귀찮게 해서 일어난 일이랍니다. 리샤르가 폭발 직전인지라 몽샤르맹이 중간에 나서 대화를 이끌어야 했다. 지리 부인에 의하면 아무도 없는 박스석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누군가 자기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였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게 유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아무도 박스석 안에서 유령을 본 적은 없지만 목소리는 모두들 들을 수 있었다. 그녀 또한 여러 차례 목소리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이 거짓말이라곤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이었다. 그건 드비엔 씨와 폴리니 씨에게 물어봐도 되고 그녀를 아는 누구에게 물어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유령 때문에 다리까지 부러진 이지도르 사크 씨의 경우라면 더 그럴 것이라고 그녀는 주장했다. 아, 그랬단 말이죠? 몽샤르맹이 끼어들었다. 가엾은 이지도르 사크의 다리를 부러뜨린 것도 유령이었다. 지리보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었냐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대체 아는 게 없는 두 남자에게 진실을 일깨워주려는 듯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드비엔 씨와 폴리니 씨가 극장장으로 있으면서 파우스트를 공연했을 때 5번 박스석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지리보이는 헛기침을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은 뒤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군호의 가곡이라도 한 곡조 뽑을 듯한 태세였다. 그날 사건이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모가도르가에서 보석상을 하는 마니에라 부부가 앉았던 맨 앞열이었어요. 바로 뒤에는 마니에라 부인과 내연 관계인 이지도르 사크 씨가 앉아 있었죠. 무대에선 메피스토 펠레스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지리 부인은 정말로 잠자는 척하는 그대여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니에라 씨의 오른쪽 귓가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였어요. 아니, 잠자는 척하는 건 진리가 아니지. 마니에라 씨가 소리를 듣고 곧바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귀를 문지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지? 무대 위에선 여전히 메피스토 펠레스의 노래가 이어졌고 그런데 혹시 제 얘기가 지루한가요? 아니요, 계속하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피스토 펠레스의 노래가 이어졌죠. 사랑하는 카트린, 왜 나를 거절하나요? 당신의 연인은 간절히 원하는데 부드러운 당신의 키스를. 한데 마니에라 씨의 오른쪽 귓가에서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이지도르의 키스를 거부하려는 건 진리가 아니잖아. 이번엔 마니에라 씨가 오른쪽이 아닌 자기 아내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아세요? 글쎄 장갑 낀 아내의 손을 뒤에서 붙들고 열렬히 키스를 퍼붓고 있는 이지도르를 본 거예요. 이렇게 말이에요. 이게 그냥 조용히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짝. 리샤르 씨만큼이나 키가 크고 건장한 마니에라 씨가 몽샤르맹 씨처럼 갸냘프고 왜소한 이지도르 사크 씨의 따귀를 보기 좋게 날려버린 거죠. 물론 난리가 났죠. 객석에서 비명이 터치고 그만 이러다 사람 죽겠어요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와중에 이지도르 사크 씨는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죠. 그렇다면 그 사람 다리를 부러뜨린 건 유령이 아니잖소. 지리부인의 눈이 자신이 그토록 왜소하게 비친 것에 조금 기분이 상한 몽샤르맹이 물었다. 천만에요. 유령이 한 것이 틀림없다니까요. 지리부인이 목청을 높여 대답했다. 황급히 중앙계단을 내려오던 그의 다리 몽둥이를 단숨에 부러뜨린 건 틀림없이 유령이었어요. 불쌍한 그 사람이 당분간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도록. 그러면 마니에라 씨에게 했다는 귓속말은 유령이 직접 얘기해 준 거요? 몽샤르맹이 짐짓 재판관처럼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극장장님. 마니에라 씨가 직접 해준 얘긴걸요. 그럼 부인이 직접 유령과 얘기를 나눈 적은 없군요. 왜 없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게 언제였죠? 유령이 뭐라고 앞디까?
그러니까 그게 작은 의자를 하나 가져다 달라고 하더군요. 결연한 어조로 말하는 지리부인의 얼굴이 중앙 계단에 늘어선 대리석의 기둥의 무늬처럼 하얘졌다가 노래졌다가 다시 가오리의 핏줄처럼 벌게졌다. 이번만큼은 리샤르와 몽샤르맹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미 한번 혼쭐이 난 관리인만 웃지 못하고 벽에 몸을 기댄 채 주머니 속 열쇠꾸러미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언제 끝날까 생각하면서도 지리부인의 어조가 격앙될수록 극장장이 화를 돋우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기색이었다. 그런데 극장장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지리부인은 경고하듯 엄숙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유령을 우습게 보다간 큰 코 다쳐요. 폴리니 씨처럼 되지 않으려면 알아서 기는 게 좋을걸요? 누구더러 알아서 기라는 거요? 이번엔 몽샤르맹이 우스워 죽겠다는 듯 물었다. 물론 유령이죠. 얘기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그래요. 마치 어제인 듯 기억이 생생하군요. 유태인 여자를 공연할 때였어요. 폴리니 씨는 그날따라 유령의 박스석에서 혼자 관람하고 싶어 했어요. 크라우스 양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날이었죠. 그녀가 막 이막의 노래를 부르려는데 아시잖아요, 그 노래. 내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살다 죽고 싶어라. 그러면 죽음이 온다 해도 우리를 갈라놓지를 못하리. 자 됐고요. 몽샤르맹이 웃으며 만류했다. 그럼에도 지리부인은 깃털 모자를 흔들며 나지막히 노래를 계속했다. 떠나자, 떠나자, 떠나자. 이 세상 떠나 하늘나라로 같은 운명이 우리 두 사람을 기다리니. 알았어요. 알았으니 그만해요. 그래서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리샤르가 재촉했다. 아마 그 대목에서 레오폴드가 도망칩시다 하고 외치죠. 그리고 엘레아자르가 두 사람을 붙들고 물어요. 어딜 그렇게 급히 가시나요? 바로 그 대목이었어요. 제가 바로 옆 빈 박스석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폴리니 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석상처럼 얼굴이 굳어서 자리를 뜨는 거예요. 저는 마치 엘레아자르처럼 어딜 그렇게 급히 가시나요? 하고 물었죠. 하지만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져서 대답도 못하더라고요. 그가 황급히 계단을 내려가는 걸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데 다행히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진 않았고요. 하지만 그는 악몽이라도 꾸듯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앞만 보고 휘적휘적 걸어가는 거예요. 오페라 극장 구석구석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양반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말하고 지리부인은 반응을 살피듯 잠시 뜸을 들였다. 그러나 폴리니 씨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몽샤르맹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선 대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오페라 유령이 작은 의자를 갖다 달라고 했는지 알 수 없군요. 몽샤르맹이 뚫어지듯 지리부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요. 하지만 그날 저녁 이후로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유령님을 귀찮게 굴지 않게 되었어요. 더는 그 지정석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더러 드비엔 씨와 폴리니 씨도 공연 내내 그 좌석을 비워두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박스석에서 내게 작은 의자를 부탁했던 거고요. 저런, 유령이 작은 의자를 부탁했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유령이 여자란 말이오? 몽샤르맹이 물었다. 천만에요. 유령은 남자예요. 그걸 어떻게 알죠? 남자 목소리였으니까요. 아주 점잖은 목소리였어요. 제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세요. 유령은 대개 제1막 중간쯤에 극장에 도착해서 5번
5번 박스석 문을 조용히 3번 두드리곤 했어요. 비어있는 줄 알았던 박스석에서 3번 노크하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땐 얼마나 놀랐던지. 제가 문을 여니 아무도 없었고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한데 놀랍게도 그 순간 목소리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쥐일 부인, 작은 의자 하나만 갖다 주시겠어요? 정말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뻔했죠.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쥐일 부인, 겁내지 마세요. 내가 바로 오페라 유령입니다. 저는 목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어요. 한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상냥하던지 두려운 마음이 싹 가시더군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분명 맨 앞줄의 오른쪽 첫 번째 좌석이었어요. 그러니 극장장님, 보이지 않아도 신사 한 분이 좌석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요. 5번 박스석 바로 오른쪽에 누군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천만에요. 왼쪽에 3번 박스석은 물론이고 오른쪽에 7번 박스석도 모두 비어 있었어요.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의자를 가져다 주었죠. 작은 의자를 갖다 달라 한 건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부인을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여자는 눈에 띄지도 않았고 소리도 들을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유령에게 여자가 있다고요? 그때 리샤르와 몽샤르맹의 눈길이 지리 부인에 있던 관리인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기 상관들을 향해 손짓을 하며 검지로 이마를 두드려 쥐의 마누라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무언의 몸짓은 리샤르로 하여금 이런 미친 여자를 고용한 관리인을 잘라버려야겠다는 결심을 불러일으켰을 뿐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여자는 이제 유령이 얼마나 관대한가에 대해 수다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공연이 끝나면 그분은 내게 늘 40수짜리 동전 한 잎을 주곤 했어요. 어떨 때는 100수를, 오랜만에 왔을 때는 10프랑까지도 주셨죠. 더 이상 팁을 주지 않게 된 건 얼마 전 사람들이 그분을 다시 귀찮게 굴기 시작한 뒤부터였어요. 잠시만요 아줌마. 유령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40수를 줄 수 있죠? 호기심 많은 몽샤르맹이 물었다. 당연히 자리에 간이탁자에 놓아두었죠. 제가 매일 자리에 놓아두는 공연 프로그램과 함께요. 저녁 땐 박스석 안에 떨어진 장미꽃송이를 발견한 적도 있어요. 함께 온 여인의 코르사주 장식에서 떨어진 것이었죠. 한 번은 부채를 놔두고 간 적도 있답니다. 아, 유령이 부채를 놔두고 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물론 다음번에 돌려주었죠. 그렇다면 극장 규칙을 어긴 거요, 지리 부인. 벌금을 물려야겠군. 관리인이 끼어들었다. 닥쳐! 닥쳐, 바보 같으니. 리샤르가 낮게 으르렁댔다. 그러니까 부채는 돌려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당연히 도로 가져갔죠. 공연이 끝난 뒤에 보니 탁자 위의 부채는 사라지고 대신 제가 좋아하는 영국산 봉봉 사탕이 한 상자가 놓여 있더군요. 얼마나 친절한 유령인지. 좋아요, 부인. 이제 그만 가봐도 좋습니다. 지리 부인이 위험을 잃지 않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 나간 뒤 두 국장장은 동시에 저 미친 여편네를 당장 해고하라고 관리인에게 소리쳤다.
그리고 나서야 관리인은 극장장실에서 노연할 수 있었다. 관리인은 자신이 극장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주저리 늘어놓은 뒤에 방을 나갔고, 극장장은 다시 지배인에게 관리인의 남은 월급을 정산하라고 일렀다. 마침내 단둘이 남게 된 두 사람의 머릿속엔 동시에 5번 박스석을 당장 둘러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제 잠시 후면 여러분도 그들을 따라가 보게 될 것이다. 따라가 보게 될 것이다. 피곤한 상태에서 읽으면 발음도 안 좋고 코가 맹맹해서 감기에 걸릴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 마법의 바이올린.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음모의 희생자인 크리스틴 다에는 그날 저녁 무대의 대성공 이후 다시는 자신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내에 있는 추리희 공작부인 저택에서 자신의 레퍼토리 중 몇 곡을 부를 기회를 얻었는데, 다음은 그곳에 초대받았던 유명 비평가들이 남긴 논평들 중 하나다. 그녀가 부르는 햄릿을 듣고 있으면 마치 셰익스피어가 직접 샹젤리에에 나타나 오피리아를 재현하는 듯하다. 그녀가 밤의 여왕의 별빛 왕관을 두르고 노래를 부를 땐 모차르트마저도 영원한 안식처에서 깨어나 그의 노래를 들으러 달려올 것만 같다. 아니, 굳이 모차르트의 깊은 잠까지도 방해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녀만의 탁월한 해석으로 들려주는 마술피리의 높고 떨리는 목소리가 충분히 하늘나라까지 닿았을 테니 말이다. 이렇게 그녀는 자신만의 능란한 기교로 스코텔로프 마을의 초가집을 가볍게 뛰어넘어 가르니에 씨가 황금과 대리석으로 지은 궁전까지 다다랐다. 하지만 추리희 공작부인 저택의 저녁 무대를 마지막으로 사교계에서조차 더는 크리스틴의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초청과 사례를 받는 공연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약속했던 자선 파티와 공연마저 뚜렷한 이유 없이 불참했다. 그녀는 마치 스스로 자신의 운명의 주인공이 아닌 듯 행동했고, 새로운 성공을 두려워하는 듯도 보였다. 샤니 백작이 동생을 위해 리샤르 씨에게 자기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그녀는 백작에게 편지를 보내 고맙다는 인사와 더불어 더는 극장장에게 자기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왜 이런 이상한 태도를 취했을까? 어떤 이들은 이것이 그녀의 하늘 높을 줄 모르는 오만함 때문이라 말했고, 다른 이들은 더할 나위 없는 겸양의 미덕이라며 그녀를 칭송해 맞이하았다. 하지만 무대를 오르는 사람에게 이런 겸손함은 어울리는 행동이 아니었다. 이를 두려움이라 표현하는 것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크리스틴 다에는 당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정말로 공포심을 느낀 듯했고, 스스로도 뭔가 어리둥절해 있는 듯했다. 어리둥절? 정말 그랬을까? 그런데 나는 지금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크리스틴의 편지 한 장을 가지고 있다. 나는 편지를 되풀이해 읽고 난 뒤 크리스틴이 자신의 성공 앞에서 어리둥절함이나 당혹감을 넘어
공포를 느끼고 있었단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